반갑습니다. 별무리 학교 이상찬입니다. 제가 지금 긴장돼서 떠는 걸까요? 추워서 떠는 걸까요? 결과적으로는 떨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이곳에서 뵙게 되다니 정말 큰 영광입니다. 저는 현재 그 금산 신동리라는 마을에 마을을 짓고 중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를 짓고 고등학교까지 이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대안학교 선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 19년 정도 공립학교에 있다가 무슨 울적한 마음이 들었는지 지금 금산 산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교육개발협력과 관련지어서는 학교가 고등학교를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고등학교의 방향성을 정하는 여러 가지 방향성 중에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추진을 했었고,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어떤 큰 영감이 있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업무상 4년 동안 아이들을 인솔하고 다니다 보니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개발협력, 국제교육개발협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교육개발협력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적정기술, 과학기술, 교육개발,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육개발협력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현장에서 가장 핫한 지역은 어딜까요, 요즘에? 어딘가요? 혹시 아세요? 교사들은 상식이 좀 많아야 되는데 요즘 선교가 가장 핫한 곳은 인도 차이나 반도와 아프리카입니다. 이유는 아직도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선교사님들을 막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이 오는 건 복음을 갖고 오기 때문에 꺼려지긴 하지만 그분들이 돈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나라들은 다 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남아있는 인도 차이나 반도와 아프리카죠. 어떤 말일까요, 이게? 아직 해먹을 게 있는 나라입니다. 선교회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쪽에 가고 있는데, 선교를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요즘 한계를 많이 느끼십니다. 이유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안 먹히는 거예요. 교회를 지었더니 나중에 거기서 돼지들 이렇게 기르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이 유치원을 한 거죠. 애들이 크니까 학교를 해야 되겠어. 초등학교를 안 되네. 중학교도 해야 되네. 어떡하지? 고등학교도 해야 되네. 대학은 어떡하지? 그래서 대학까지 진짜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현재 캄보디아에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하셨는데 굉장히 성공적일까요? 제가 선생으로 20년 가까이 있다가 학교를 지었는데 성공적이었을까요? 실패 엄청 많이 했고요. 욕도 엄청 먹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생돈을 내고 배운 입장에서는 욕 엄청 해요. 공립학교에서 받는 비용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제가 이제 이번 겨울에 미얀마에 갈 일이 있어서 거기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미 캄보디아에는 450가정, 작년에 비해서 100가정 이상 늘었답니다. 그 가정이 선교사님 가정인데 그분들이 꿈꾸는 게 공통적으로 학교랍니다. 미얀마가 37가족에게 올해 이제 70가족 이상 됐는데 그분들도 생각하고 있는 게 학교예요. 이유는 선교를 한다고 하니까 먹히지도 않고 설득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학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는 이제 교육 선교가 굉장히 대세인 거예요.
선생님들 그리고 국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는 좋은 나라, 민주주의 좋은 나라, 공산주의 나쁜 나라 뭐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요즘 그런 구분 안 해요. 1인 독재 체제인 김정은도 이제는 정상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됐어요. 이미 이 세상은 그래 니네 나라에서 지금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동생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지난달인가 임명을 했어요. 이제 이것으로 군사, 정치, 행정, 방송, 외교 전부 다 그분의 그 친인척으로 세팅이 된 거죠.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뭡니까? 일본, 중국, 러시아가 캄보디아에 어떤 자본을 뿌리고 그 자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의존하게 할까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누구를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든 누구를 쥐도새도 모르게 매장시키든 상관하지 않겠어 라고 바뀌고 있어요. 중국이 시진핑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해안선에 있는 나라를 거의 다 장악했습니다. 미국은 뺏겼어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지금 선생으로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 나라들을 가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네오 임페리얼리즘이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신제국주의가 시작됐다. 네. 경제를 바탕으로 한 캄보디아는 줄전화도 없이 바로 LTE로 넘어갔어요. 바로 핸드폰. 공중전화도 없이 핸드폰으로 넘어간 나라예요. 다른 나라들은 IT 강국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되게 잘하니까 핸드폰 막 공급하면서 원천 기술 갖고 반도체 칩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괴리가 있는데 뭔 상관이야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쭉 가면요 그 나라는 계속 그냥 그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똑같습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의 우리나라처럼 2015 개정교육과정 보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기가 막혀요. 프랑스어도 해야 되고요. 영어는 기본이고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교육 못 받고 있죠. 선생은 최종 가장 말초에 드러나 있는 의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피부를 노출된 뇌라고 표현하죠. 우리 아이들이나 사회의 약자들이 무언가 중앙에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말초는 교사였어요. 역사적으로. 이 시대에 영문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가 계속 속박돼 있고 우리 엄마가 속박돼 있고 언젠가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결국은 그 부속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아프리카의 어떤 아이가 인도차이나 반도의 어떤 아이가 느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유일하게 네가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어 아니면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준비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경쟁 많이 했는데 이제는 공존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교사가 해야 될, 저 금산에 갔더니 읍내 밖에 있는 면 단위 학교는 이미 10명 중에 6명이 다문화입니다. 예. 우리 이모도 중국 사람이야. 이 정도는 해야 애들하고 같이 놀 수 있어요. 다문화 문제, 제가 탈북자 아이들하고 강원도 7번 국도 220km 자전거 타면서 저희 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6명을 데려갔거든요. 그들과의 소통의 문제, 애들이 막 떨었어요. 형들 혹시 우리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만나보니까 너무 순박하고 너무 순수하고 자기들과 똑같은 고민하고 있는 청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탈북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했거든요. 이제는 교사가 그들과 어떻게 공존할지
몇백 년 식민 지배를 당해서 도대체 자기 나라가 식민지였는지도 모르고 자기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도 인식을 못하는 아이들이 그 지배했던 그 나라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할 그날까지 우리는 선생으로서 외쳐야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니네 나라가 700년 식민지 당했어. 300년 식민지 당했어. 이렇게 공존해야 되잖아요. 폭탄 터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교사들에게, 우리나라 교사건, 인도차이나 마도건, 아프리카건 교사들이 얘기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학교들을 보세요. 캄보디아의 라이프 대학, 또 삐아, 스쿨 오브 드림 앤 퓨처, 그 다음에 우간다의 쿠미, 인도의 마줄리, 제가 방문했던 학교들이고 이제 쿠미는 가고 싶은데요. 이 학교들이 나름 그 나라에서 열심히 교육으로 기여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에서 선교사님들이 하는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분들은 교육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좌충우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국제교육개발 협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사라는 것 자체만으로 줄 수 있는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전문가의 역할이 크고요. 제가 작년에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들 거의 300명 정도를 모시고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분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학교를 하고 계셨어요. 스쿨링이 뭐고, 펀딩은 어떻게 받고, 건축은 어떻게 하고, 교육과정은 어떻게 만들고, 교사교육은 어떻게 하고, 학생교육은 어떻게 하고, 학부모 교육은 어떻게 하고, 미래 진로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션을 만들어서 소개해드렸는데 얼마나 열심히 배우시는지 몰라요. 그것도 모자라서 한국에 올 때마다 저희 학교에 들릅니다. 들러서 묻고, 우리 학교가 지금 2단계인데 그 다음 단계 뭔 것 같으냐 물어요. 선생님들이 교육적인 안목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거죠. 교육 전문가는 우리는 한국에 있으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캄보디아나 인도나 미얀마, 아프리카 이런 데는요 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K-팝이 엄청나서 그런지. 근데 제가 한 가지 본 거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느끼는 공감대는 뭐냐면 너희들도 피지배 국가인 적이 있었다라는 역사를 아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딛고 일어나는 게 우리도 교육이라고 얘기하고 걔들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사가 교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지 교육, 아까 말씀하셨던 컨텐츠 하나만 갖고 가도 이분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현지 전문가에게 또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분은 쌍마씨란 분인데 인도 북부에 그 불가촉 천민들만 사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분은 한 45개 학교를 컨트롤하시는데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대부분 누구를 파송하냐면 전도사님을 파송해요. 부족 하나에 한 35명에서 한 50명 정도 아이들이 있는데 전도사님 3분이 학교를 하시는 거죠. 이분은 교사를 좀 보내달래요. 그냥 이 전도사님들 교사 교육이 뭔지, 다행인 건 이 나라 교육이 쓰고 베끼면 거의 통과가 되는 교육제도예요. 아직까지는. 인도 북부는. 이런 분들과 교사가 협력할 수 있고요. 저희 학교 아이들은 지들이 NGO를 만들어서 어떤 때는 막 물건도 모으고 어떤 때는 돈도 모아서 이렇게 현지 선생님들 갖다 주고, 또 불가촉 천민이어서 교육은 공짜인데 교복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복을 만들어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때는 현지 교사들에게 강의도 하고요. 또 제일 좋은 건 학생이 학생을 돕는 겁니다. 저 고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현지 고등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수업을 했는데 제가 그 나라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네. 그런 활동들 하나하나 하면서 아이들에게 도전받는 모습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또 잘 아는 교사가 예비교사를 돕는 일. 아까 쿠미 대학에 지금 홍세기 선교사님이 거의 부총장님으로 계신데 거기
학부 계절제 합쳐서 거의 한 60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매년 오신대요.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세희 그 선교사님이 곧 뭐 거의 이제 그 교육대학교를 거의 컨트롤 하실 위치로 가실 것 같은데 교사가 와줬으면 좋겠다 막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스쿨링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어떻게 하고 제가 몇 주 전에도 캄보디아에 가서 그 아까 봤던 쓰레이스러스를 보고 왔는데 그 학생이 굉장히 시사적인 건 이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에 18년 전에 갔어요. 가서 이미 그 어린아이일 때부터 똑똑한 아이들을 가르쳐서 사범대 보내고 걔들이 지금 졸업할 시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공동체에 학교를 짓고 싶어 하는 거죠. 선생님들 돕는 단체를 선정할 때 이렇게 선정해야 됩니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현지인과 함께 현지를 정말 바꿀 수 있는 사람을 키우고 있는지. 제가 그 이삭 공동체라는 단체를 물심양면으로 돕고 싶은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 현지인들이 한 3만 평의 땅을 사서 2019년에 학교를 짓는답니다. 아까 드림 앤 피처스 그 학교가 그 학교입니다. 저는 이 학교를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으로 돕고 싶어요. 저희 학교에 유급 휴직제가 있는데 휴직하고 가서라도 돕고 싶어요.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고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교육과정들을 장차 그 나라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교수님이 교수님을 돕고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돕는 방법들, 국제개발협력 네트워크, 또 여러 그러니까 뭐 사회적 기업이나 그런 적정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활동하면서 돕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교사로서 뭐랄까 절대 잊지 않아야 할 것, 이 국제 교육개발 협력을 하면서 잊지 않아야 할 게 제 마지막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꺼공이라는 배도 없는 강을 건너서 섬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한 45분 동안 저 옆에 사탕수수가 끊이지 않게 심겨져 있었어요. 저는 현지인들이 먹고 살려고 심은 사탕수수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다국적 기업에서 하루도 추수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45분 동안 달릴 만한 길이니까 얼마나 긴 밭을 일군 거예요. 그 1달러 갈아 먹을 수 있는 건데 저 큰 나무는 분명히 저곳이 정글이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에 길을 내고 사탕수수 밭을 일군 거죠. 이건 현지인을 위한 경제 구조는 아닙니다. 교사가 협력을 하고 교육개발에 대한 어떤 길을 갈 때 그 아이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 아이의 역사를 알고 그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안목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로 준비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제교육개발 협력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 적정기술, 과학기술 수많은 시도들이 있는데 이 모두가 교육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봤고 선생님들께서 물론 제가 몇 년 동안 해외에 나가지만 저희 동료 중에 선생님 같이 가요라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크게 기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 조심스럽게 시도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진지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교사에게 인도차이나 반도 교사에게 또 아이들에게 얘들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